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FOMC,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대 관전 포인트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겠죠? 네, 오늘 밤에 드디어 관심을 끌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최고 금리 결정기구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틀간의 회의를 끝내고 우리 시간으로 2월 1일 아침 새벽에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오늘 내일 회의에서 운명의 결정들이 내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FOMC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부인데요. FOMC 자체가 사실상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책 수단이 바로 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가들 전망으로는 이번 달 1월 달에는 금리를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다. 현재 최고 기준금리가 5.5%입니다. 5.5% 상태에서 그냥 스톱을 하겠다. 좀 더 두고 보겠다라는 쪽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3월 1월 달 금리는 동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연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여부인데요. 3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준의 그동안의 전통을 미루어봐서 어떤 특정 시기를 언급을 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안 한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시장의 디스토트, 이 왜곡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는 얘기하지 않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대한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첫 번째, 정책 성명서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책 성명서라는 게 연준위원들의 회의 결과를 모은 정책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새벽 4시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지난달까지 들어가 있던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엄격한 물가 관리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 요 대목이 좀 완화되느냐.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좀 성숙이 됐다든지 이런 정도의 금리 인하의 뉘앙스를 비출 수 있는 그 대목은 이제 연준 피벗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준이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느냐. 골드만 삭스 같은 곳에서는 연준이 거대한 함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연준이라는 금리 탱크의 함대를 조절할 의사를 갖고 있느냐. 특히 지난 12월 달에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서 한때 대왕 비둘기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의 후속선상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번 이 FOMC는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퀀터티티브 이지니스라고 그랬어요. 연준이 지난번 그 금리 완화 시기에, 금융 완화 시기에 금리 인하만으로도 경기 부양 효과가 없으니까 실제로 시중의 이 채권, 국채를 대량으로 사 들어가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이른바 이 퀀터티티브 이지니스라는 QE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서서히 그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수하는 것을 금융용어로는
이제 퀀터티티브 타이트니스라고 해서 양적 긴축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서서히는 해왔는데 근데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대신에 양적 긴축의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표시하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의 지금 의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 시중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 한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방금 박사님 짚어주신 대로 12월에 너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가 좀 곤욕을 치렀잖아요. 연준 위원들이 그걸 수습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혹시 연준 의장이 이번에는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나오는 각종 경제 지표가 조금씩은 이 쿨링 다운 또 경제가 연착륙 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뭐 긴축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시장의 기대가 연준의 발언 이후에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빅테크 실적 발표. 자, 연준 FOMC 회의 못지않게 지금 시장의 관심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가운데 5곳이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연준의 FOMC 회의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알려진 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에서 이번 주에 더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빅테크들의 실적인데요. 자, 빅테크가 대규모 IT 기업으로 현재 미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곳이고 또 현재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그 폭발적인 랠리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들이 바로 7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이미 7개 회사 중에 2회사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죠.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았는데 테슬라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슈퍼 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덩치가 크고 전통적인 IT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5개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우선 발표를 합니다. 이 두 회사는 AI 검색 쪽에 가장 앞서가 있는 회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반도체 경기와 AI 경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루 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월 1일인데요. 2월 1일에는 애플, 아마존, 메타 이 세 회사가 발표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애플은 뉴욕 증시의 대장주, 요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대장주거든요. 애플이 계속 적자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흑자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메타는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도 일반 인공지능 쪽에 올인을 하겠다 해서 주목을 끌고 있고 아마존은 유통에서의 로봇 AI 이런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AI 관련 주들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인데요.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AI가 좋은 건 알겠는데 또 AI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실적에서 그 AI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선 4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특히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 특히 뉴욕 증시에서는 영업이익 지표보다는 EPS라고 하는 주당 수익률, 주당
얼마를 이익을 올렸냐 하는 이 NPS 지수, EPS 지수를 훨씬 더 주목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만약에 AI가 기대는 컸지만은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좋지 않았다거나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4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이 1분기 컨센서스, 1분기에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느냐. 이 대목 며칠 전에도 이 인텔의 경우에 4분기 실적은 아주 좋았는데 그렇죠. 1분기 전망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12.9%까지나 폭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뭐 이런 어떤 이 두 가지 어떤 변수, 그러니까 AI의 호경기에 임입어 얼마나 과연 실적이 좋아졌느냐, 매출은 얼마나 늘었고 또 실적이 얼마나 영업 실적이 얼마나 개선됐느냐, 이 대목에 지금 뉴욕 증시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건들락의 경고.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이 더블라인 캐피털의 제프리 건들락 CEO가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금 시장이 탐욕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뉴욕 증시에서 투자의 신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 투자를 잘해서 큰 수익을 불려준 이 워런 버핏 같은 분, 또 요즘은 리틀 버핏이라고 해서 새로 뜨고 있는 에크만, 네. 이런 분들은 주로 주식 투자의 전문가들입니다. 반면에 채권 쪽에 침착을 하는, 아주 천착을 해서 채권에 천착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채권 왕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이 채권 왕과 주식 왕의 가장 큰 차이는요, 주식 왕들은 회사 내부 사정에 상당히 정통하고 또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꿰뚫고 있다는 데서 투자의 신으로 불리고 있는 분인데, 채권하는 사람들은 각 개별 기업의 회사 내부 사정보다는 금리라든지 거시경제 지표에 아주 귀신처럼 잡아내는 전체 경제 흐름 속에서, 왜냐하면 이 국채든지 회사채 금리가 거시경제 지표하고 달러라든지 또는 미국의 성장률, 물가 이런 게하고 굉장히 연동이 많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뭐 각자 특성이 있는데, 지금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분이 조금 충격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뉴욕 증시에 이 그래비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아주 굉장히 늘었다. 그런데 이 닷컴처럼 닷컴 버블처럼 이것이 꺼질 우려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S&P 지수가 올해 중에만 40%가량 추락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최악의 아이디어다.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낸대요. 그중에 특히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던져서 뉴욕 증시에서도 상당히 비교적 크게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그동안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 침체의 조정 과정을 한 번은 겪을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연착륙을 하고 있고 골디락스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프리 건들락은 자신의 촉과 그동안의 경험치를 인용을 하면서 조만간 자산시장에 투매가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물론 이것은 뭐 어디까지나 개인의 견해고 사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뭐 하늘의 신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문가의 얘기 한번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낙관론 속에서도 이런 경계론을 항상 좀 주의를 기울여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헝다 빚잔치. 홍콩 법원이 헝다에게 드디어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빚잔치가 지금부터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는 있지만 당장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미국 홍콩 법원이 헝다에 대해서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청산이라는 게 이제 그 빚, 그동안에 있던 빚, 회사 자산을 팔아서라도 내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회사 자산이 충분히 많이 있다면야 뭐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헝다는 지금 세계에서 단일 기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빚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의 GDP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은 그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빚잔치를 시작하면 반 이상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헝다라는 회사가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홍콩에도 많은 영업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한 것은 홍콩에 있는 부동산과 자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홍콩의 자산이 뭐 얼마 없기 때문에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국에 있는 자산까지 넘어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본국 재판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큰 폭의 어떤 조정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 판정도 결국 북경 당국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하에서 서로 간의 의견 조율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그동안의 구조조정, 우리 같으면 워크아웃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파산 청산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 그래서 중국 부동산 어떤 크라이시스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도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부동산의 이 빚 폭발 이 대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짝퉁 마오타이, 중국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중국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가짜 마오타이가 적발이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마오타이주를 만들어내는 곳은 중국의 귀주성이라는 곳입니다. 중국말로 꾸이지우인데요. 자, 이 마오타이가 또 가짜가 나왔다. 뭐 수시로 가짜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가짜는 100만 원, 200만 원에 파는 이 마오타이를 불과 원가가 1,000원, 1,000원짜리 아주 그 저급수를 마오타이로 둔갑시켰는데요. 네. 기술이 아주 교묘합니다. 이 마오타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0.001mm짜리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진짜 술은 빼내고 가짜 그러니까 저급수를 끼워 넣는 방식인데 그러고 옆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아니면 조금 열을 가해서 그걸 떼어버리면 아주 완벽해진다는 얘기예요. 0.2mm의 구멍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중국에서의 지금 부동산 이 드디어 이제 버블이 터져가고 있다 이러는데 대표적인 부동산 버블이 심한 곳이 바로 마오타이를 만드는 꾸이지우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요, 꾸이지우가 최근에 만든 다리 숫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교량, 인프라. 이렇게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졌을 때, 좋을 때 엄청나게 정부 주도, 특히 지방 정부 주도로 대규모 인프라를 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원가도 못 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치 마오타이의 가짜 수를 보면서 꺼져가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의 한 단면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군요. 네. 자, 오늘 짚어본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FOMC 빅테크 실적 발표, 건들락의 경고, 헝다 빚잔치 그리고 짝퉁 마오타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